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2016년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볼까요? 1번 보통예금 당좌 자산 맞죠? 2번 외상매출금 이것 또한 당좌 자산 맞고 3번 단기대여금 당좌 자산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연히 4번 되겠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것이 답이 되겠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자산 쪽 말고 부채 쪽에 표시한다고 했죠.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 밑에다가 부채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비유동 부채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니까 자산 중에서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좌 자산, 즉 유동 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문제 2번 볼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통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요. 재무제표의 한계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딱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산세무 2급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거든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 점점 어렵게 뭔가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출제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이 되었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기업의 기준에는 이렇게 재무제표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아, 맞구나라고 생각되면 그걸로 오케이.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재무제표는 주로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정보만 주로 제공된답니다. 말 되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집약돼 가지고 나타난답니다. 말 되죠? 과거에 이미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재무제표가 발생하니까 작성되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추정에 대한 측정치도 가끔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하나의 회사에 대한 정보만 제공이 된답니다. 말 되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징 및 한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특징이자 한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사항, 즉 주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제공이 된다라는 그 말을 그 문구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이런 지문이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워.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제시가 된다. 그것이 특징인데 그거를 좀 틀린 지문을 바꾸려면 주로 미래의 주로라는 말이 빠졌죠. 주로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답을 찾기 쉬운 무난한 지문이 될 것인데 문구를 좀 뒤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사실은 미래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3번 지문하고 거의 유사한 뜻이 돼버리잖아. 우리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그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가 사실은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거의 유사한 뜻의 문구가 되어버려가지고 좀 아쉽다. 조금 좋지 않은 지문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할게요. 이번에 2월에 있었던 특별회차 기출문제를 풀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 들었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됐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 지저분한 문제가 나왔으면 실기편에서 조금 더 쉽게 나왔겠죠.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치려고 지금 준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이러한 재무제표의 한계가 나열되어 있더라. 그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문이 또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없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됐죠?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2번이래. 자,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번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건조 중인 선박이랍니다. 재고자산 하면 떠오르는 게 키워드 뭡니까? 주된 영업활동이죠.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조선업에 있어서 주된 영업활동 뭡니까? 배 만드는 거죠. 그죠? 주된 영업활동으로 가지고 있는 건조 중인 선박이니까 재고자산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자, 2, 3, 4 읽어볼까요?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될 것이지. 3번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시계. 판촉용 뭐라고? 우리 회사 광고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가지고 있는 그 뜻이죠. 그렇게 산 시계랍니다. 이거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지. 그리고 4번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뭡니까? 시세 차익으로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우리 계정 과목은 4가지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그 분류는 당연히 재고자산이 아니겠지. 투자자산 또는 당좌자산 이런 것들로 분류될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했었다,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과 비교해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거 몇 개 정리했는데요. 거기서 아마도 지문이 나왔을 것이다. 됐죠? 그거 기억도 올리면서 문제 읽어볼까요? 1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랍니다. 맞는 말 같겠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2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비용 인식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한다. 물론 용어는 약간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란 용어 썼고요.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란 용어 썼죠. 그런데 그거 혼용해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 넘어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계속 읽고 쭉쭉 넘어가고요. 답은 뭐라고? 우리가 강조했던 키포인트 있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 무형자산에서는 따로 정리 안 하셨죠? 똑같으니까 따로 정리 안 한 겁니다. 유형자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넘어가 주시면 되는 지문이지. 4번 볼까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거 어디서 정리했습니까? 무형자산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유형자산과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했던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유형자산은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 2, 3번 그렇게 뭐 깔끔하고 좋은 지문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항상 답은 우리가 배웠던 정리했던 키포인트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이 우리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부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됐죠? 답은 4번. 됐죠?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의 매각이 단기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전기 7월 1일에 500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전기 말 평가이익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단기 8월 1일에 전부 600만 원에 매각했대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문제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에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빼기 뭐 취득 원가에 있다. 그것이 키워드였죠. 그거만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이 문제 풀어보면 되겠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주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주식을 샀거든. 작년도에 500만 원 주고. 그런데 평가액이 50만 원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니까 이쪽에 표시되어 있겠죠. 얼마? 550만 원만큼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수익 비용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쪽에 표시될 것이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될 것이고
평가 이익 50만 원이니까 자본 네 자리 오른쪽이죠. 이쪽에 플러스로 50만 원만큼 기록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요 두 금액을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니까 차변이 네 자리죠. 그래서 차변적으로 요 두 금액을 집계해 보면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지. 자, 550만 원은 그대로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50만 원은 대변에 있던 금액이니까 차변으로 집계하면 마이너스로 표시될 것이라고.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보면 상계 보면 5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금액은 뭐였다고? 취득 원가고 똑같다 이겁니다. 애당초 500만 원 주고 샀잖아.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으로 귀결된다 이거였지. 요것이 작년까지의 상황이었다. 됐죠? 요거를 올해 600만 원 주고 팔았대. 그러면 취득 원가 50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600만 원을 팔았으니까 100만 원만큼 처분 이익 나온다 이겁니다. 분개해 볼까요? 차변에 자 600만 원 현금으로 팔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550만 원 기록될 것이고 그에 대한 꼬리표, 이 50만 원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 쪽에 50만 원 적어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자연스럽게 1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결론값이죠. 자,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이제 분석해 보자고. 그러면 자산의 증가 600만 원, 자산의 감소 5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서로 상계 보면요. 정리 집계 보면 자산의 증가 50만 원 이렇게 분석되겠지, 그지?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거 자본 항목이니까 자본의 감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5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수익의 발생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거래 판례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다. 자, 봅시다. 기말 자본이 50만 원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자본 쪽 영향은 자본 감소가 50만 원인데요. 수익 비용은 결국은 당기 순이익 거쳐가지고 그 결과값은 다시 자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자체는 50만 원 감소했지만 수익까지 영향을 미치면 요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다. 자,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까요? 바로 생각해 봅시다. 수익 발생 100만 원 돼버리면 당기 순이익 100만 원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화살표 해볼까? 당기 순이익 100만 원 올라간다. 에이? 그리고 당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가죠. 그러면 자본 100만 원 올라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본이 감소는 50만 원 하고요. 증가는 100만 원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50만 원 증가. 뭐 이렇게 분석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에요. 됐죠? 정답은 1번이다. 자, 이 자체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우리가 재무 영향 미칠 때 분석 기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뭐였습니까? 1단계는 분계를 적어보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그 영향을 정리한다. 이것이 1단계였지? 2단계는 뭐였습니까? 그거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파악한다. 이것이 2단계였죠? 3단계는 그걸 가지고 자본 쪽으로 이렇게 영향 파악해본다. 이게 3단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였습니까? 4단계는 재무상태표 항목 3가지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요 결과값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자, 봅시다. 재무상태표 영향은 재무상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었어. 그죠? 자, 여기서 부채는 지금 전혀 등장 안 했죠. 부채 영향 없어. 자, 거기서 자산이 50만 원만큼 증가했답니다. 에이? 자산이 50만 원만큼 증가했고 부채가 영향 없으면 당연히
자본이 50만 원 늘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지만 왼쪽과 오른쪽 관계가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값으로 자본 1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본 50만 원 증가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자본 감소가 하나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됐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4단계였지. 그래서 결론이 요게 최종값이 아니고 요거 두 개 합한 요게 최종값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4단계였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재무상태표 영향으로 분석해 보면 자산이 50만 원 증가, 자본이 50만 원 증가되는 거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단기 순이익에 대한 영향, 수익 비용에 대한 영향이 언급되어 있으면 요거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됐죠?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지만 답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2번, 3번, 4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됐죠? 읽어볼까요? 2번, 3번, 4번. 기말 자본잉여금이 50만 원 증가한다. 지금 여기서 자본잉여금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 이거 뭐라고 뜬다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리고 수익 비용은 결국은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값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 3번 당기순이익. 자, 요거는 우리가 분석해봤다, 그지?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만큼 올라간다고 해야 돼. 그런데 50만 원만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틀렸지 뭐. 그지? 그리고 4번 기말 이익잉여금이 50만 원 증가한다. 보십시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쪽으로 간다, 그지? 그러면 이익잉여금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증가한다고 돼야 되겠지? 그런데 50만 원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틀렸잖아. 맞잖아.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답을 정할 수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하려면 우리가 항상 배웠던, 정리해왔던 재무 역량 요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겠지.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한 번 더. 첫 번째, 분계 가지고 거래 판례속 기록관계 정리. 두 번째는 단기 순이익 정리.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에 대한 정리. 네 번째는 재무상태표 요 요소로 가지고 마지막 확인.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재무 역량 파악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소 어렵지만 나름대로 좋은 시도였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다 맞출 수 있겠지. 자, 지웁니다. 문제 6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분류가 틀린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유동자산 외상매출금 맞고요. 자본조정 자기주식 맞지? 2번 볼까요?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맞겠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요것도 맞고 그죠? 3번 기타 비유동자산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이 돼야 되겠죠?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건물 누구한테 빌려줬고 보증금을 우리가 받은 거가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 기타 비유동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계속 읽어나 볼까요? 유동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는 맞겠죠? 유형자산에서 건설중이자산 요거 맞고요. 비유동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것도 맞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맞고 요게 조금 잘못된 것이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액면금액이 10,000원인 주식 한 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것도 차변대변 분개해 보고요. 거래 판례속 결합관계 분석해 보면 답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액면 10,000원인 주식을 12,000원에 할증 발행했다. 그죠? 그래서 자, 현금으로 발행했다고 보면요. 차변에 현금 12,000원 이렇게 적힐 것이고 대변에는 자본금 10,000원 그리고 2,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될 부분이다. 거래 판례서로 분석해 보면 자산 증가 12,000원 그리고 자본 증가 12,000원 이렇게 분석 가능하고요. 다시 자본은 다시 좀 세부적으로 쪼개보면요. 자본금 10,000원 증가 그리고 자본잉여금 2,000원 증가 이렇게 분석 가능하겠다. 됐죠? 이거 가지고 답 찾읍시다. 자산 총액이 10,000원 증가한다고요? 12,000원 증가한다. 자본 총액이 10,000원이 아니고 12,000원 증가한다. 자본금은 10,000원 증가한다. 이게 맞죠? 답은 3번 되겠다. 4번요. 당기 순이익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수익 비용은 그죠? 그래서 아예 당기 순이익 요거 자체가 틀렸다. 됐죠? 이렇게 답 찾을 수 있겠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볼까요?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후 이후에 발생한 내역이랍니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1번 상품을 현금 판매한 후 상품의 하자로 반품되었답니다.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2번 상품을 외상 판매한 다음에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 포기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대손이죠. 대손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하고요. 차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대손 충당금 있으면 먼저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러면 매출액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죠? 대손 상각비라는 별도의 비용 항목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매출액은 전혀 영향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3번, 4번 읽어볼까요? 상품을 현금 판매한 후 상품의 하자로 판매 대금의 10%를 환불해 주었답니다. 이건 뭡니까? 매출 애누리죠. 매출 애누리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다. 그지? 그리고 4번 상품을 외상 판매한 후 외상 매출금을 조기 상환하여 판매 대금의 10%를 할인해 주었다. 뭡니까? 매출 할인이죠. 그래서 매출 할인 또한 매출액에서 차감이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세 가지 다 등장했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그죠? 요 세 가지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었다. 됐죠? 문제 9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조업도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요.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자 뭡니까? 고정비죠. 고정비는 총액이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총액 나누기 조업도가 단위당 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업도가 늘면은 단위당 원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는? 고정비는. 그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는 고정비를 찾으면 되겠다. 여기서 1번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고정비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딱 계산된 금액 그것으로 그냥 딱 고정돼 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생산량 많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것 전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정비다. 1번이 정답. 2번,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2번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비. 원재료비 대표적인 변동비죠. 많이 생산하면 원재료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3번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많이 생산하면 그 생산직 근로자들 임금 당연히 늘어나겠죠. 당연히 변동비다. 4번 판매관리 부서의 인건비. 자, 판매관리 부서 인건비라면 조업도를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 자, 판매관리 부서의 입장에서 판매량이 조업도다. 그러면 판매량 늘면은 판매관리 부서 인건비도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변동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고정비라는 내용 전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정비.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고정비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죠? 답은 1번. 10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된 원재료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요. 자, 원가의 흐름에 대한 정보들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풀면 되겠죠.
자, 원재료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리고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산이죠. 둘 다 자산이니까 왼쪽이 내 자리다. 기초금액이 여기 적힐 것이고 기말 금액은 반대쪽에 적힐 것이다. 됐죠? 자, 재고자산별 기초가액은요. 재고자산별 기말가액을 50%랍니다. 자, 기말 원재료 가액은 10만 원 이래요. 그러면 기초 원재료는 10만 원 곱하기 50%, 5만 원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가액은요. 2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20만 원 곱하기 50% 한 10만 원이 되겠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00만 원이랍니다. 여기에 적히죠. 100만 원이 여기 적히겠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오른쪽 합계가 120만 원이니까 왼쪽 합계도 120만 원 되겠네. 그러면 빈값은 110만 원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단기 발생 가공비. 가공비는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것이다. 제조 간접비.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직접 재료비하고 3개 합한 게 1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개 합한 게 70만 원이니까 직접 재료비는 110만 원 빼기 70만 원 한 4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된 원재료비를 묻고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요 금액이죠, 사실은. 요 금액을 구하라는 뜻인데, 자, 요 금액은 사실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재료비 합한 금액이 여기 적히는데, 제조 간접비 중에서 간접 재료비가 얼마다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 찾을 수밖에 없다? 직접 재료비인 40만 원이 요 금액인가 보다. 즉, 이 회사는 간접 재료비는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지. 왜? 그 외에 즉 간접 재료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그죠? 제시된 자료만으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좋지 않은 문제다 이겁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배운 로직대로, 그 배운 로직대로는 충분히 여기까지 값을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찾아서 정리해두죠. 됐죠. 자, 치웁니다. 문제 11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지시서 넘버1의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답니다. 개별 원가 계산 문제죠. 어렵지 않다. 자, 먼저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배부한다고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대. 그러면 배부율 어떻게 됩니까? 28만 원. 그죠? 제조간접비 나누기 조업도죠. 14만 원. 이렇게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다. 얼마라고? 단위당 2원. 뭐 단위당? 직접 재료비 단위당. 됐죠? 그러면 넘버 1에 있어서 제조간접비 금액은 직접 재료비 요 5만 원 곱하기 2 하면은 나오겠죠. 금액은 10만 원 되겠다. 1000000. 그죠? 묻고 있는 거는 제조간접비 자체를 묻고 있었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구하면 될 것이지. 만약에 넘버1의 총원가를 구하시오 뭐 그렇게 하면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될 것이고. 됐죠? 지웁니다. 자, 문제 12번 볼까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골 메뉴죠. 1번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체제에서 사용한답니다. 맞고 2번 정유업, 제분업, 철강업, 제지업, 화학품 제조업 등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답니다. 맞죠? 3번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불필요하며 제조 지시서의 원가를 집계하여 원가 계산한답니다. 아니죠? 자,
기말 정품에 대해서 우리 진척도를 사용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고려해야 되겠죠. 진척도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기말 정품의 평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제조지시서 이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문서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가 어디 찍게 됩니까?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그 문서에 원가가 집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로도 바로 틀렸다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4번 읽어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낮지만 제품의 대량 생산 체계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맞겠죠? 그래서 굳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된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은 쉬워. 계산은 간편한데 조금 정확성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의 정확성은 낮지만 조금 적용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맞는 지문이다. 넘어갑니다. 문제 13번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이런 데 적합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문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 즉 소품종 대량 생산, 연속 생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읽어볼까요? 1번 비행기 제조업, 2번 선박 제조업, 3번 주문용 소프트웨어 제작.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개별 원가 계산 맞겠죠. 그래서 비행기 이거죠. 대량 연속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으로 생산한다 이겁니다. 선박 제조업, 그죠? 그리고 주문이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주문 생산이니까 1번, 2번, 3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거 맞고요. 당연히 답은 4번이 될 것이다. 휴대폰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연속 생산이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쭉쭉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대량으로. 그죠? 그런 것들은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할 것이다. 답은 4번이 되겠지. 됐죠? 문제 14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자, 기억은 3월 1일 날 A 제품 판매 주문을 받았답니다. 주문 받고요. 3월 31일 날 A 제품 판매 대가 100만 원을 전액 수령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4월 3일에 A 제품을 인도했답니다. 물건 줬다 이거지. 그리고 4월 15일에 거래처로부터 A 제품 수령증을 수취했답니다. 물건 잘 받았습니다. 라는 수령증을 수취했대. 자, 기본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회계상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공급 시기는 제품을 인도해 줄 때입니다. 저쪽 거래처에 물건 줄 때. 그런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급 시기야. 그런데 공급 시기보다 미리 돈을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 미리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끊은 그날을 정당한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선수금 받은 겁니다. 그죠? 물건 팔기 전에 계약금적으로 미리 돈 받고 그 부분을 내 대해서 미리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요 때를 정당한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니은이 되겠지. 3월 31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선세금 계산서 특례에서 배웠던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 됐죠? 문제 15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 10%인지 0세율인지 그거 묻는 문제다. 그지? 그러면 0세율 찾으면 되겠다. 느낌상. 그죠? 읽어봅시다. 1번 일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세재화. 자, 몇 프로 적용됩니까? 10% 적용되죠. 그래서 거래 징수의 특징은 뭐라고?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그리고 사업자인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별 소비자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 대상이면 무조건 10%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거래 징수의 핵심 포인트다. 상대방이 누군지 따지지 말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10%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10% 적용한다 이거지. 2번 간이과세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제하래요. 자, 간이과세자는 우리 출제범위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중요한 특징만 배웠다 이거지. 중요한 특징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고 영수만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래징수 특징이 이런 간이과세자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면 10%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10%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간이과세자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출제범위 아니니까 특징만 알고 있을 뿐 이런 거 판단 잘 못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항상 강조했잖아. 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강조했던 중요한 키포인트에서 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지문, 내가 혹시 자신 없는 지문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는 거야. 자, 3번 지문요. 일반 과세사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과세 용역. 다음 나왔잖아. 구매 확인서 내역신용장 뭡니까?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구매 확인서 내역신용장 보는 순간 아! 3번은 영세율이구나. 이렇게 답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답은 3번. 4번 일반 과세자의 폐업시 미판매된 재고자산, 매입세 공제됨 뭐 이렇게 아주 길게 적었는데 이거 뭐 묻고 싶었습니까? 간주공급 유형 중에서 폐업시 잔존재야 유형 묻는 것이지. 그래서 폐업할 때 원래는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주주한테 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바꾸고 물건인 상태로 주주한테 주면 그거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과도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으로 간주한다겠죠. 그것이 폐업시 잔존재의 정의일 것이고 그 정의가 여기 출제되는 것이지. 그래서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당연히 10%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4번 유형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2월에 있었던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았고요. 다소 조금 깔끔하지 못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섞여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됐죠? 수고했습니다.